우리가 태어나서 이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이제 생애주기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주식시장도 동일해요. 좋을 때 있고 또 나쁠 때 있는 사이클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식이 좋을 때는 주식형 ETF를 통해서 수익을 취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또 이제 주식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뭐 채권형 ETF 같은 걸 통해서 방어적인 투자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국면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전천후 수단이 ETF이기 때문에, 사실 사회의 첫걸음을 내딛는 분들 입장에서는 개별 주식을 우선적으로 어떤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기보다는 ETF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좀 투자하는데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개별 기업들 투자를 하려고 하면 개별 기업을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개별 기업을 분석한다는 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개별 기업의 주가가 이 개별 기업의 요인으로만 움직이진 않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시장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또 오히려 올라가야 되는 국면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ETF는 인덱스를 추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주식형 ETF 같은 경우에는 주식 바스켓을 꾸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유망한 종목들 비중은 높이고 좀 좋지 않을 종목들에 대한 비중은 낮추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중간에서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때 개별 기업 주가를 염두에 두고 투자하기보다는 ETF를 통해서 투자하는 게 좀 손쉽게 투자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사실 이제 이 투자를 말씀드릴 때 경기순환하고 주식시장의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봐요. 제가 작년에 코로나19가 발생한 거를 좀 먼저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보통 10년 정도 경기 사이클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10년이 넘어가는 시점, 12년 정도 경기가 계속 상승했었거든요. 그렇게 됐던 이유가 트럼프가 이 감세 정책을 도입하면서 인위적으로 경기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과거의 어떤 경기 순환을 보면 보통 10년 전으로 한번 이렇게 충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경기 순환의 어떤 끝자락인데 자꾸 경기가 인위적으로 계속 연장이 되다 보니까 어떤 트리거가 생기면 한번 충격이 오겠다. 이게 경기든 증시든. 그래서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있다가 코로나가 발생한 거예요, 중국에서. 근데 만약에 중국 내에서 그게 제한됐으면 국지적으로 이해를 하고 트리거로 작용할 여지는 없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유럽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제가 뭐 3월 달에 코로나19가 온다 이렇게까지는 이제 예측을 못하죠. 다만 어떤 트리거가 분명 조만간 올 건데 이게 증시 충격으로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중국에서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보면서 아무래도 코로나19가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2월달 초부터 저는 나비 효과라 해서 주식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크게 온다 이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작년도 코로나19는 2008년도 금융위기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작년 6월과 9월은 한 달 기간 동안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거는 2000년 닷컴 버블을 염두에 두고 계산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 때 증시 안 좋았잖아요. 저는 이거 기저효과 때문에 좋지 않다고 올해 연초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 내년도 이제 전망할 때는 정책 징크스 때문에 내년도 시장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 얘기를 좀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왜냐면 사실 경기가 망가지고 나서 회복되는 국면에서는 경기가 좋아진다,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 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게 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발생한 작년 3월 이후, 그러니까 경기 저점에서 경기 회복 구간이잖아요. 여기서는 어찌됐든 숫자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경기가 좋고 기업 이익이 좋아지니까 주가가 올라간다고 얘기가 가능해요. 기저효과 때문에. 근데 반대로 그 기저효과가 소멸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구간에서는 사실 기저효과 때문에 증시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3월이 저점이었고 올해 2월 달까지가 경기 회복 구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애널리스트들이 언론들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펀더멘탈이 이끄는 장이 도래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올해 상반기 때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저효과 때문에 반대로 올해 하반기 증시 되게 안 좋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 제가 증시를 안 좋게 보는 이유는 정책 징크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연간을 놓고 본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경기, 이익, 수급, 밸류에이션, 정책 5가지 놓고 증시가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경기, 이익, 수급, 밸류에이션이 지금 주가 상승을 해석을 못 해줘요. 왜냐면 경기, 이익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수급도 이제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 들어가게 되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기 때문에 수급도 안 좋잖아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지금 높아요. 예. 결국 정책인데 지금 올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과거 2000년 이후에 2001년도 부시, 2009년도 오바마, 그리고 2016년 트럼프, 이렇게 세 구간을 놓고 이 집권 연차별 S&P 500 지수의 평균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요, 1년차 때는 9.9%가 나와요. 올해 미국 증시의 수익률을 보면 연초 2로 놓고 본다고 하면 10에서 15% 좀 나올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이 정도 하는 건데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집권 2년차 때 S&P 500 지수는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5.6% 하락을 했어요. 내년도 제가 경제를 부양했던 게 뚝 떨어지는 건가요? 그런 효과도 있죠. 그리고 보통 집권 2년차가 되면 집권 1년차 국정 수행에 대해서 결과를 좀 확인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기감이 좀 높아지고, 그래서 집권 2년차 때 그게 반영되기 때문에 내년도 증시가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내년도 증시를 좀 안 좋게 보는 게 정책 징크스 때문에 그렇다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내년에는 연간 박스권을 봐요. 미국 증시도. 그래서 전술적으로는 하단에서 사야 되고 박스권 상단에서 팔아야 되고. 예. 아마 내년 1년에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결국 ETF는 주식시장 좋을 때는 주식 ETF 하면 되지만 내년도처럼 주식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사실 주식 투자를 한없이 비중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에는 채권형 ETF를 하든지 아니면 뭐 난 그래도 주식형 ETF 하고 싶다 그러면 배당을 많이 주는 ETF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전술적인 전략이 가능한 게 ETF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ETF는 자산 배분을 하는데 유용하게 쓰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 제가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 자산시장에 대한 설명이 앞부분에 들어가는 이유가 결국에는 자산시장을 이해를 해야 이 자산시장의 어떤 변화 속에서 제가 제시한 이제 ETF를 보면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책의 어떤 구성을 짰거든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3월 발생했지만 경기 저점은 2020년 4월이에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과거 이기 국면을 제가 4개를 선정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분석을 했었는데, 이제 2차 오일 쇼크, 그리고 이제 1990년 저축 대부주 버스 사태,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그리고 2000년도 닷컴 버블까지 해서 이렇게 4개 국면을 제가 이제 분석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경기 순환을 전망을 좀 한 부분들이 있는데, 코로나19 발생한 이후에 경기 저점은 2020년 4월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게 한 1년 정도 경기 회복이 지속됐는데 사실 올해 2월 달에 경기 회복이 끝났어요.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이제 경기 호황에 진입을 했어요. 예. 근데 과거 4차례 이기 국면을 놓고 평균적으로 경기 호황은 5년 6개월 지속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현 시점에 반영을 해보면 2026년 9월까지는 경기가 호황 국면에 있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 경기 호황 국면에서는 이자율보다는 성장률이 높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이 있을 때 이 비중을 우리가 줄 때 주식 비중을 좀 사실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주식 비중을 가장 많이 주고 그 다음이 뭐 채권, 그리고 이제 뭐 원자재, 그리고 부동산. 근데 주식하고 원자재랑 부동산은 좀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이연자산 선호가 좀 있는 국면에서는 사실 주식 시장도 좋지만 원자재도 좋거든요. 부동산도 좋고. 그러니까 주식과 원자재, 부동산은 사실 비중 차이는 좀 두긴 두는데 어떻게 보면 한 분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경기 호황 국면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채권 비중을 좀 낮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2026년 9월까지는 경기 호황 국면 하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자율보다 상장률이 높은 국면이라서 위험자산인 주식 비중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솔루션은 그래요. 경기 순환과 주식시장 전기를 놓고 봤을 때는 2026년 9월까지는 일단 주식자산을 중심으로 한 위험자산 비중을 높게 줘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일단 해야 돼요. 다만 이거를 좀 쪼개서 봤을 때는 이제 단기 전망을 좀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 이제 11월이긴 하는데 이제 내년도 전망이 되겠죠. 근데 이제 내년도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정책 징크스를 놓고 봤을 때 시장이 좋지 않다고 얘기는 해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박스권 장세를 염두에 두고 있고 박스권 하단에서 사고 박스권 상단에서 팔고 이거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결국 이런 장세라고 하면 이 주식 비중, 채권 비중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경기 호황 국면 사이클보다는 비중을 좀 주식 비중을 낮춰야 될 거예요. 단기 전망 하에서는. 그래서 제가 비중을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비중을 좀 낮추고 일단 주식에 투자를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식 내에서는 고배당 ETF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계속 가지고 와도 돼요. 내년에는. 왜냐하면 주가 변동은 있지만 어차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분기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배당률을 수익률로 전환을 하면 수익률이 나쁘지가 않을 거예요. 시장 벤치마크 대비. 그래서 주식 내에서는 고배당 ETF 비중을 많이 늘려놓고 채권은 사실 국채보다는 회사채 아니면 어차피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물가 연동 채권 또는 시니어런 그걸로 이제 포지션을 해놓는 거죠. 원자재는 일단 경기 순환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일단 유가보다는 저는 금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시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경기 방어적인 어떤 니즈도 있기 때문에 원자재 내에서는 금을 좀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부동산 쪽에서는 단연코 투자할 수 있는 국가들이 미국하고 중국 뭐 일부 국가들이 있는데 단연코 이 니츠라는 것도 배당이 나오잖아요. 연속적으로. 그래서 미국 중심의 니츠와 관련된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산 분별의 어떤 상품 매칭을 이렇게 가지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별 기업의 주가의 변동성은 크잖아요. 근데 ETF, 주식형 ETF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자면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ETF라고 하면 500개 기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식 바스켓에. 그러니까 ETF 투자하게 되면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손해는 볼 수도 있죠. 어떤 국면에서는. 근데 이제 저는 단기 투자를 권하진 않아요. 일단 경기 순환을 염두에 두고 그 시기열만큼 투자를 하는 걸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절대 손해는 안 봐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경기 호황 국면이 2026년 9월까지 지속된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그 시기열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대표 지수 예를 들자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달 꾸준하게 적립해 나가신다고 하면 손해는 볼 일이 없어요. 분명히 수익을 보실 거예요. 이거는 매번 이거는 검증이 됐던 거거든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놓고 온다고 하면 전 세계 시장에서 미국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가장 높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도래하는 이제 경기 호황 사이클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자산들이 가장 수익률이 좋을 거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고요. 베트남, 인도가 올해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죠. 그 이유는 G2 간의 갈등이 가져온 반세수 소액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에 투자를 많이 했었잖아요. 미국 자본들이. 근데 이제 G2 간의 갈등이 확산 일로에서 장기 전으로 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생산 기반을 지금 현재 인도랑 베트남으로 옮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혜로 인해서 올해 주가 수익률이 좋았던 거예요. 사실 베트남은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방역 체계가 잘 갖춰졌고 생각보다 빠르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처럼 수익률이 좋은 게 검증이 돼요. 근데 인도는 좀 달라요. 인도는 아직은 보건 체계가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서 사실 인도 증시가 좋다는 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좋았던 거는 반사수혜. 이제 포스트 차이나를 거론되는 국가가 이제 인도, 베트남이기 때문에 그 수익이 가장 컸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ETF는 레버리지 상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배 레버리지, 또 인버스 상품도 3배 인버스 상품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방향만 잘 맞춘다고 하면 남들보다 수익률을 3배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평균적인 수익률을 너무 높게 잡으면 안 되고요. 제가 그걸 계산 안 했는데 그냥 연간으로만 놓고 온다고 하면 투자를 할 때 한 5에서 10% 전후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5에서 10% 정도. 그러니까 좀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금리 수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우리나라도 이제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4% 5% 정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금리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한 플러스 뭐 마이너스로 해서 한 5% 정도? 예. 저는 좀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한 연평균 한 10% 정도 보수적으로. 근데 이제 10%도 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에서 한 10% 정도 사이에서 투자 수익률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면 좀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고, 아마 경기 호황 국면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걸로 전 봐요. 그 정도 수익률로. 왜냐하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S&P 500 지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해 2월 수준을 놓고 그 기간의 수익률을 따지면 405% 올랐어요. 미국이. 예. 그거 하나만 해도 됐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투자할 때 진짜 심플해요. 골고루 할 필요도 어떻게 보면 없네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하나 하나 선정하고 이거를 매달 적립하는 거예요. 월 뭐 현금 흐름이 이렇게 들어오면 내가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 정도로 해서 계속 매달 투자를 하다 보면 그게 결국 누적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수익률이 복리 효과를 일으키면서 정말 그렇게 돼요. 미래산업에 투자를 하면 좋겠다고 좀 써놓긴 했는데 거기서 보면 몇 가지 테마를 좀 염두에 두는데 제가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메타버스를 최상단에 놓고 있고, 그리고 우주항공 산업. 사실 난리잖아요. 예. 근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형체는 아마 우주항공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여행 비용이 좀 비싸서 그렇지만 그게 빠른 속도로 티켓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고 하면 일반인들의 우주여행이 대중화 될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한 5년에서 10년 안에 이루어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전기차 산업 이후에 좀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는 거는 우주항공. 근데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메타버스가 그래도 저는 가장 유망한 하나의 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